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정성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설밥상 민심, 전북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이슈픽으로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거 뭐 단골 주제입니다. 네. 그렇죠. 인구 소멸. 뭐 전국적으로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네네.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 더 심하잖아요. 180만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모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생이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곧 있으면 또 신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도 예년처럼 입학식이 없는 그런 학교들이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 실태가 어떤지 지금 뭐 간단히 좀 짚어봤는데요. 초등학생 그 입학생 올 신학기입니다. 3월에 신학기 때 100명 미만이 될 지역 단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려 이 가운데 4개 시군이 100명이 채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네. 들었던 거는 생각은 뭐냐면 네. 학교당 100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시군별로요? 시군별로 시군 단위 행정구역 시군 단위로 했을 때 예.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까 4개 시군이 어디냐면 장수군 같은 경우는 69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안군 역시도 69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주군 73명, 그리고 임실군도 통틀어서 90명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4개 시군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00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그 현재 우리 전북 지역의 초등학생이 전체 9만 1,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10년 뒤 그럼 2034년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을 해본 결과 약 4만 5천 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이네요. 45%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4만 9천 명 정도가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데 2만 5천 명으로 줄어들 것 같다. 즉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학교 잠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 지역에 현재 768개교가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네. 도대체 그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 거야? 자, 보통 이제 60명 미만을 미니 학교라고 그러는데 60명이 채 안 되는 학교 수가 네. 전체 아까 768개교 중에 무려 40%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그 학교 통폐합 그다음에 교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당장에 우리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만도 전체 23% 그러니까 4명 중 1명 정도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사실 문을 닫으면 학교라고 하는 게 네.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 공간을 네네. 넘어서 네, 맞습니다. 지역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네네. 뭐 그런 역할들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더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히 학교 교육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초중 고교의 사례를 좀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지방대의 주 입학생은 지방 출신들이거든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미달 사태로 구조조정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이런 건데요.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2023년까지가 조사가 돼 있는데요. 네. 이 4년간에 우리 전북 지역 대학가 한 10여 개 17개 정도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입학생 일반 대학 기준에서 입학생 증감률을 살펴보니까 우리 전북 지역은 연평균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줄었어요, 오히려. 예, 줄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심각한가? 다른 지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9%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럼 대학가만 또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산부인과가 대거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설학원들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들이 줄줄이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이런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 소멸 현상이 급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아이들이 없다는 거는 그냥 학교만 뭐 사라진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이 사회 전반의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무너지는 현상들이 쭉 나타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농어촌 작은 마을, 작은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정답이냐라고 하는 사실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 지역의 현상이기 때문에 서구석 교육감에게 계속해서 작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서구석 교육감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인질로 삼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지역 사회도 중요하지만 뭐 5명, 6명 전교생인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 교육을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겠냐. 그런 학교는 통폐합하는 게 낫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 현상들은 당분간 전북 지역에서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쩍쩍 갈라져 있는 땅바닥이 보이는데 식품 사막, 금융 사막,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걸 비유한 겁니까? 대충 이제 뉘앙스는 알겠는데. 네, 지금 식품 사막화에 대해서 지목을 했는데 식품 사막화는 말 그대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나타나는 지방 소멸 현상 중 하나를 얘기하는데요.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동네 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점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가 단순히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라면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세지도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수산물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네마다 과거에는 다 한두 개씩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상황이 뭐 유독 조금 심각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전북 지역의 마을, 그러니까 행정 리가 됩니다. 마을이 5,245곳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무려 84%, 그러니까 4,386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파는 그런 소매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마을, 그러니까 5,200여 개 되는 마을 중에 84% 가까운 곳이요? 네네. 우리 전북이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74%인데 우리 전북 지역이 10%포인트가량 더 높은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정읍시 같은 경우는 무려 93%, 그리고 남원 뭐 88%, 장수 87% 이러는데 우리 전북에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낮은 곳조차도 70% 이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식품의 사막화가 있는데 이동장터라는 거를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이동장터,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예전에 황금마차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부대,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부대, 그 PX 차가 와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뭐 골라서 먹고 했던 걸로 황금마차라고 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동장터가.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물상 트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금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다들 많이들 기억하실 건데 우리 흔히 그때 당시에는 이미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만물상 트럭들이 동네 곳곳에 다 돌아다니고 시골에 이렇게 그 마트라든가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트럭에다가 라면부터 생필 뭐 화장지 심지어 그 옷까지 수산물 이런 것까지 다 싣고 다니면서 만물상 트럭들이 전국 곳곳에서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그 만물상 트럭이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게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아까 뭐 그 식품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 중에 진안하고 임실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진안하고 임실 지역의 5개 마을에서 최근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라면에서부터 화장지까지 그리고 육가공 식품까지 이런 것들을 다 싣고 매주 목요일 날 한 번씩 방문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운영을 해보고 전라북도 전역으로 좀 이렇게 확대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건데 관건이 있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과연 날지 이게 지금 사실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령화, 인구 소멸하면 항상 거론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 밑에 동네 일본. 일본이잖아요. 일본도 이런 이동장터 같은 것들이 한동안 이동마켓들이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근데 이게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복지 시스템, 어떤 복지 제도화돼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던데 일본 사례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도쿠시마현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도쿠시마현에서 개인이 아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성행을 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한 20년 전에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만물상 트럭 똑같은 겁니다. 만물상 트럭 그 2대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 무려 1,100대가량 전국에서 그냥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사업이었어요. 예, 도쿠시마라는 회사입니다. 네. 만물상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 2대로 시작해서 지금 1,100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예. 바로 우리보다도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는 빨리 고령화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멸 현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만물상 트럭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게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업체까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수익성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관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1,100대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상품만 팔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노년층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창구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서 호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수익이 사실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기름값이나 이게 워낙 비싸서 트럭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줄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 굉장히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 농촌 지역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안부 확인 차원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고 어르신들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 그런 역할까지 복지 개념까지 접목해서 할 필요도 이런 부분에 좀 벤치마킹해서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 사막까지는 알아봤는데 금융 사막 이것도 사실은 뭐 그냥 식품 사막을 설명을 들으니까 금융 사막도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간단히 그래도 소개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식품 사막화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은행, 금융 사막화인데 역시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학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 은행 가가지고 뭘 해본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해 동안. 통장을 안 찍어본 지도 지금 수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는 편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은행도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점포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먼저 없어지다 보니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막화 현상, 굉장히 살기 금융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 그러면 금융 점포들은 많이 줄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우리 조사 당시 한 149개 정도 은행 점포가 있었는데요. 자, 가장 최근 게 2023년께 좀 나와 있는데 현재 남은 게 114개, 그러니까 23% 가량 줄어든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키오스크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음식 주문하려고 하면 대면으로 안 하고 그냥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가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고충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은행은 사실은 꼭 필요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SOC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품 사막화, 금융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법들 그게 단순히 그냥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조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금 덧붙여주자면 지자체들이 이 방송을 보면 조금 우리 억울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라북도 지자체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보통 이제 지자체마다 2년 단위로 그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때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포수입니다. 전북 지역의 점포수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느냐. 를 기준으로 그 평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보고 있는데 바로 폐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폐점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안으로 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농협이라든가 수협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의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슈퍼마켓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통합형 그 공공서비스 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점포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슈퍼 기능, 슈퍼마켓 기능, 거기에 은행, 금융서비스, 택배, 그리고 또 하나가 우편물, 네. 필수 공공서비스 기능을 다 접목한 형태의 점포들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이 단순히 그 농협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안 서비스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픽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유명하신 분 두 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결국 설 명절 즈음 하면 결국 가장 밥상 네. 설 명절 차례상에 가장 먼저 네네. 올라오는 게 정치 이슈 아니겠어요? 네네. 이슈인데, 맞습니다. 자 우리 지역 정치인들 명절만 되면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민심을 듣곤 하는데, 네네. 어찌됐든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불안한 정국이 네네. 결국에는 설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차례상 밥상머리 민심도 설 명절에 밥상머리 명절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얘기가 네,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아무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많은 의견들이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여기 두 분 뭐 화면으로도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실 이제 설 명절 직후에 명암이 굉장히 크게 엇갈릴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파면 여부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에서의 그리고 역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역시 또 선거법 위반 그 소송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굉장히 좀 앞당겨져서 좀 빨라질 네네. 걸로 좀 보여지는데 따라서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에는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줄을 좀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네네네. 파면이 된다고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벚꽃 대선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 네네,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편 내년엔 또 지방선거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선거인데 네네. 정당마다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치열한데 네네네. 각자들 어떤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뭐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들이 크겠는데 우리 네. 전북 지역으로만 좁혔을 때 사실 이미 물밑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벌써 이제 1년 반이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바로 그 제9기가 되겠죠.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들을 뽑게 될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질 건데 우리 전북 지역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 대 소수 정당들 간의 그런 경쟁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에서는 뭐 사실상 집권 여당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전석을 석권하겠다 그런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지금 기구들까지 지금 설립을 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얼마 전이었죠. 전북 정책 비전 센터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또 기구가 설립이 됐는데 전북 민생 지원 센터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전북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거는 당면한 그 도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구인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결집해서 전석 석권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수 정당들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그 진보당, 정의당, 혁신당들, 조국 혁신당이죠. 예,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까지 해서 이런 정당들이 이미 여기도 물밑에서 굉장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바로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특히 이제 일찌감치 목표까지 제시한 당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은 제가 뭐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 투표를 했잖아요. 전북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목받고 있는 소수 정당인데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어떤 걸 내놨습니까? 이미 그 목표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 기초시장 군수가 14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3석을 당선시키겠다. 3석. 그리고 지방 의원들 한 260석 정도 가까이 260석 가까운 그 지방 의원들 광역 기초 의원들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30%를 석권하겠다라고 30% 목표를 제시했는데 바로 민주당 일당 독주론을 앞세워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 선거구에 이번에는 기필코 전 선거구에 후보를 배출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좀 어떻습니까? 진보당도 진보당도 사실 이제 목표까지 제시는 안 했는데 진보당은 사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배출한 정당이긴 하잖아요. 네. 예. 여하튼 진보당과 정의당은 목표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도 역시 그 전 선거구에 후보를 좀 배출하는 방향으로.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로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 목표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국민의힘 전북도당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다음 모실 손님이 그 도의원이 계셔서 직접 물어봐도 되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뭐 봐야 하나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뭐 아시다시피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 도당도 이 지역당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별다른 움직임을 좀 할 수 뭐 사실 지방선거까지 지금 바라보고 뭘 해야겠다라고 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도당위원장 조배숙 국회의원이 좀 또 전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역시 근데 내란 선동 혐의, 그다음에 뭐 공무집행 방해 등 중앙뉴스에 연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로 또 시민사회단체들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아까 뭐 조만간에 설 연휴 직후에 조만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파면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그 운명이 명운이 크게 갈릴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그때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선거 자체를 얘기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정수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